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을 통해 현재 우리 내면의 잠재해 있는 마녀 사냥 충동을 성찰합니다. 기존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요 면에선 좀 잘못된 것 같아.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면서 글쓴이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마녀 사냥 충동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거니까 설명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목적의 논설문. 논증적이고 설득적이고요. 마녀 사냥에 관한 여러 견해를 논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 여기는 이렇게 문제가 있지. 역사적인 평가를 설득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마녀 사냥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주제는 마녀 사냥의 본질과 충동에 대한 경계. 오늘날 마녀 사냥하면 안 됩니다. 마녀 사냥이 일어난 사건을 실증적으로 제시를 하여 필자의 견해를 입증한다. 2번 별표. 기존의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비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서는 뭐 얘기 확인하시면 되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윤두서의 자화상. 조선 최고의 초상화의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글의 종류 보기 좀 힘들죠. 비평문. 물론 이단원에도 비평문이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을 근거로 현재의 윤두서 자화상이 그렇지 이거 완성작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필자는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며 감상자하는 예술적 비평을 통해 자화상의 가치를 드러내 보입니다. 비평문이고요. 논증적 비판적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당대 4대부의 윤리의식에 따른 미감에 맞지 않는다. 완성작으로 본 견해를 비평하고 있다. 완성작 아니다. 글이다. 만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연필로 이렇게 대충 유탄이라고 해서 버드나무 태운 걸로 대충 이렇게 러프하게 선 그어놨는데 그거 지워진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래. 이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감상이 주제고요. 합리적인 의심과 구체적인 증거로 원작품을 설명합니다. 세밀하게 관찰해서 윤두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됐어. 뒤로 넘어가서 바로 쭉쭉쭉 시작할게요. 역사상 특이한 현상이 많지만 마녀 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요게 핵심 제재.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지. 이웃집 아줌마가 밤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관악산 마녀 모임에 다녀왔다 라는 혐의를 받는다면 우리는 얘기하겠죠. 무슨 개소리야 라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머리 달린 인간이라면 합리적인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소동을 벌였다. 근데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마법사, 마술사가 아니라 그냥 마녀야. 현재 계략적인 추세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유럽에서는 마녀로 판정받고 처형당한 사람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그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오랜 기간 희생자의 규모도 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다.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과거 여러 사회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엔 알 수 없는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저도 이런 걸 믿어요. 이렇게 파라노말한 그런 현상들 있잖아.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를 악마와 연결지어서 이해했는데 이것은 아주 유럽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힘이다. 뭐가? 비정상적인 힘을 악마와 연관짓는 것은 유럽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싶은 거지. 마녀 집회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사이에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생으로 희생자를 잡아온 거야. 모임이 있긴 있었어. 근데 마녀는 아니야. 오해받아서 마녀로 끌려가서 처형됐어. 그런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합의된 사항은 아니야. 여러 연구자들은 여자들이 밤에 집회를 연 건 사실이야. 특정한 믿음 체계가 있었던 거는 맞아. 근데 악마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고 고대로부터 은밀히 전해져 내려오는 다산 숭배,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저 집만 딸을 계속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있어.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얘기해. 이렇게 하면 아들 낳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밤에 모여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불 펴놓고 뭐 아들 낳은 사람 뭐 속옷을 태워서 뭐 죄를 마신다던가 뭐 그런 걸 수 있어. 근데 그게 마녀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 나중에 지독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긴 했지만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여자들이 모이긴 모였다 이거야. 악마 숭배는 아니나. 이와는 달리 요렇게 끊어 놓으세요. 어떤 연구자들은 그런 것 어떤 것 여자들이 모이는 집회 그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순전히 조작된 내용이다 라고 주장한다. 신학자, 종교재판관, 정부 당국자들, 당시로 따지면 권력자들, 지배계층들, 그들이 읽은 종교서적의 내용을 가지고 차츰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이 두꺼운 성경책이나 여러 서적에 악마, 마녀에 관련된 문구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것들을 뽑아서 쭉 해봤더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까만 옷 입고 매부리 코에 혼자 살며 고양이 기르고 빗자루 타고 나는 그러한 모습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올감했다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녀 집회 같은 건 순전히 상상력의 산물이다. 마녀 집회에 대해서 모임이 있기는 있었지만 오해받은 거다. 아니, 그 모임 자체가 완전히 조작된 거다. 그리고 또 끊어. 이 두 견해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좋아.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이교도의 전통이 있었어. 권력 당국이 그거를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대로 개념을 조작했어. 일반 민중을 공격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까요? 집회에 대한 견해 1, 집회와 견해에 대한 2, 집회에 대한 견해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을게요. 이교도의 전통을 권력 당국이 조작한 거다. 무슨 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의 방해가 되는 조직이다. 쟤네들 씨를 말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다음 페이지. 이러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어느 순간 마녀 집회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정형화되었고 실제 마녀는 존재할 리가 없으니까 권력 당국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 노란색이
기존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이 글의 글쓴이의 생각이지. 말하자면 마녀 개념을 만들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죄인으로 만들고 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정교하게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진 겁니다. 마녀 집회에 대한 기존 견해의 정리, 빨간색 외우는 거예요. 마녀 개념을 조작해서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하고 그 과정에서 마녀의 개념이 정교해진 거지. 이렇게. 방금 빨간색 밑줄 그은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 여러 줄 외울 거야. 나라면 요거 한 줄 외울 거야. 그게 더 낫지. 밑으로 내려갑시다. 가에서 나와 있는 얘기.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마녀 사냥 얘기하고 있어. 피해 상황을 언급해. 10만 명이나. 10만 명이나 무고하게 죽었는데 얘기할 필요 있지 않아? 마녀 사냥 문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10만 명. 유럽에서의 마술 또는 마법 개념,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는 세계 어디에나 있어. 하지만 그걸 악마와 연결시킨 건 유럽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마녀 개념이 형성이 된 거지. 지폐 자체가 없었어. 지폐는 있었는데 오해받았지. 이교도의 전통을 권력 당국이 조작한 거야. 세 가지 의견. 마녀 지폐에 대한 필자의 견해, 빨간색.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 당국이 마녀의 개념을 조작해 죄 없는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 거다. 여러분들 마녀로 낙인 찍혀가지고 고문당하고 태워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죽어. 그냥 마녀애라고 자백하고 빨리 죽기를 바래. 그리고 머릿속에 펀뜩 떠오르는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애를 떠올리고 걔도 제 친구예요 라고 얘기해서 같이 끌고 가. 덜 억울하지. 나는 아니지. 제일 꼴보기 싫으니까. 다음 페이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마녀 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차근히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마녀 사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마녀 사냥을 흔히 중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근대 초의 현상이야. 근대라고요? 이성의 시대? 가장 극성을 부린 건 1590년, 1630년에서 1660년. 근대 초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이런 말도 아닌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마녀사냥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누가 희생이 되었는가? 마녀니까 여자겠죠. 대개 여성, 빈민, 노인,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생각한 부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가난한 차지농, 소장농의 부인, 과부, 50에서 70대, 성질 나빠 보이는 할머니. 여기에다가 까만 옷 좋아하고 고양이 키우면 빼박인 거야.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 희생자의 70%에서 90%가 여성이었다. 누가 희생되었는가? 요러한 부류, 요렇게 생긴 사람, 여성이 70에서 90%. 지금까지의 통례대로 그러면 마녀라고 하면 안 되죠. 10에서 30%는 남자란 얘기니까. 마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남성 희생자가 있었다라고 보면 엄밀히 잘못된 거지만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라는 증거다. 왜 여성이 더 큰 희생을 저질렀는가?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 때문에 여자가 희생된 거다.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근대 초의 가부장제 질서가 굳건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을 피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부자들과 권력자들보다 힘없고 빈민들이 많이 희생당했을 거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거지만 권력자라고 무사한 것만은 아니었지. 당연히 고문하는데 고문할 때 사회의 최상부층 시민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 실제로 1611년 독일의 엘방엔에선 70세 여인이 고문을 받으면서 사회의 상층 인사까지 공범자로 거명을 했고 누구도 안심 못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마법을 불렸습니다. 자수하고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한 사람도 있지. 성직자, 사회의 상층 인사 전부 다. 어떤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몰리자 항의했지만 고문에 못 이겨 고백하고 처형을 당했다.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언제 일어났나? 근대에, 계몽의 시대에. 누가 희생이 됐나? 주로 요러요러한 여성들. 하지만 고위층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됐어. 내가 정리해 줄게. 우리 눈에는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끝날 일은 아니야. 그 시대에 유럽에 있었던 몇 천만 명이, 몇 억 명이 전부 다 광기에 빠져 있었어? 그거는 아니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라서 집단으로 광포한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없지. 자,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위험한 일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은 합리적인 행위였어. 내가 사회 지도자야.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거든. 근데 저기에서 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아. 이 사회 전체가 썩을 것 같아. 그래서 쟤네들 도려내야 돼. 이게 내가 사회를 지키는 방법이야. 에헴, 나는 완전 정의로운 인간이지. 이런 생각으로 마녀 사냥을 했었던 거래. 마녀 사냥이 일어난 시대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고요. 마녀 사냥에 대해 오늘날에는 비합리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 행위일 수 있었지. 누가 희생되었는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마녀 사냥의 피해자는 신분과 나이, 성별을 가리지는 않지만 신분과 성별, 나이를 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형태는 있다. 이렇게. 당대의 마녀 사냥은 다시 한번 빨간색. 당대 관점에서의 마녀 사냥 합리적인 행위다. 근데 진짜 의무감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진짜 나쁜 시끼가 지도자야, 권력자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정당한 진짜 마녀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마녀다라고 해서 잘라낼 수 있어. 그렇게 나쁘게 쓰이려면 쓰일 수도 있지. 뒤로 넘어가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역사학자 입장에서도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석 평가해야 한다. 자, 여기 카, 타, 파 해가지고 카타파가 아니라 카타지. 당연히 얘는 120%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 전쟁 전염병이 심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 재판이 많이 벌어졌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1590년 기근 전염병이 심했을 때 마녀 사냥의 극성기, 전염병을 일으켰다라는 고소를 받은 점을 보면 일리는 있지만 아니야.
저거 없어도 마녀 사냥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견해가 있지만 아니야. 잘못된 거야. 다음. 마녀 사냥은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했다라는 썰이 있어. 무슨 말이야? 마을에 같이 지내기 좀 곤란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야. 너무 가난해서 도와줘야 돼. 근데 무조건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주니까 마음이 걸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해. 저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좀 덜 불편할 텐데. 이렇게 사람이 왜곡되는 거야. 마녀 사냥이 죄책감이 기형적으로 발동해서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거라다.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만으로는 부족해. 일반인들의 심리를 고려하고 있고 마녀 사냥이 어떤 기능을 맡았다라는 걸 보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면 마녀 사냥 당한 사람들은 다 누구여야 돼?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혼자 벌어먹지 못하는 사람들만 죽어야 돼. 근데 희생자의 재산 어디가 있어?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그 다음 희생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시기다 라는 설명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되었다. 자,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민트색은 마녀 사냥들의 역사학자의 견해고 아니 그렇지만은 않았어. 특별히 기능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에이 그거는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정이 된다. 이제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말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마녀 사냥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시도해 봅시다. 자, 체크. 중세 아니야. 근대적 현상이야.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지.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방치하면 안 돼. 질서 안으로 끌어와야 돼. 질서를 부과한다.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자를 제거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국가의 힘만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 그때 종교가 손을 내미는 거지. 나랑 같이 해먹을래? 너무 쉬울 것 같아. 이래서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지.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 해야 한다. 모든 종교를 같이 믿고 국왕을 따라야 해.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이 국가기구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아? 딴 생각해? 죽일 거야.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걸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야. 인간은 언제나 문명화될까? 그랬다면 지금은 지상낙원에서 살아야 돼. 탄압, 전쟁은 사라져야 돼. 마녀 사냥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나는 비참한 탄압, 야만적인 전쟁 이것도 마녀 사냥이라고 본다 이거야. 즉 얘네들 만녀랜다. 요거 두 개 마녀 사냥이 마녀 사냥의 현대화된 모습인 거야. 이거는 마녀 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 근대 초에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이 있었지. 뭐였어?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게 마녀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 파시스트에게는 공산주의자.
권력은 그러한 위험 세력을 조작해서 사람을 선동한다. 근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한 조작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진다? 우리 내면에 마녀 사냥의 충동이 있는 거다. 이거 억제해야 합니다. 이거야. 마녀 사냥의 본성을 버려. 이거야.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요래 설명하지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마녀 사냥은 근대 국가가 국가에 복종하는 균질한 영혼을 만드는 거야. 오늘날의 마녀 사냥 당한 사람들, 유대인,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저기 어디야? 조선 사람들 바라보는 외놈들, 그런 식인 거겠지. 이렇게. 과거에 마녀 사냥 있었어? 오늘도 마녀 사냥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충동이 이 인간의 내부에 있어. 그러니까 마녀 사냥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뒷페이지.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뭐 누가 폭로하고 고백하고 양심 선언하고 하면은 일단 저는 판단 보류예요. 상대 측이 얘기할 때까지. 마녀 사냥이 일어난 시기, 계몽의 시대에 주된 대상은 여성들, 희생자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 당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 당대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거야.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합리적인 거야. 이거 2번 별표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유럽의 마녀 사냥의 마녀, 유대인, 공산주의자,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국가 권력이 제거하려고 한 대상. 권력자가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을 핍박한 거다. 마녀 사냥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선동하는 놈들이요. 아니,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그래? 그럼 욕해줘야지. 이런 사람들. 뒤로 넘어가죠. 주위의 마녀 사냥을 떠올리면서 마녀 사냥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현대인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에도 마녀 사냥은 심심찮게 행해지고 있어. 된장남, 된장녀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무차별 공격하는 인격살인. 인터넷 관련 발전과 관련이 있지. 이성적 비판적이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비난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쟤네가 떠드는 거 알았어. 들어는 줄게. 근데 사실관계 확인하고 판단은 내가 하겠어요. 판단은 내가 하겠어요. 역사 공부의 의미를 과거를 세우고 과거를 잊지 않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역사 공부의 의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기 위해 역사의 곁에 두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를 배우는 거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역사 그 자체를 배우기보다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내일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게 역사 공부의 목적입니다. 로마가 1000년이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 끝날 때마다 이기던 지던 그걸 엄청 복습하고 복기하고 기록해요. 이렇게. 걔네들은 그랬었던 애들이. 이렇게.
과거의 마녀 사냥을 이해하는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또다시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마녀 사냥 같은 것들 있었나요? 네, 바로 뒷페이지에 나올 외놈들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했었지. 관동 대지진 때. 1923년 관동 지역의 대지진 발생해서 도쿄가 아비규환의 생지역으로 변했고 쌀가 폭등과 같은 밀란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계엄령 선포하고, 여러분들 계엄령 겪어봤죠? 군대를 출동시켰다. 완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은 지진의 원인을 사회주의자와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의 기회로 이용했지. 고의적으로 유언비어 살포하고 자경단 민중이 광란의 대학살에 참여했어. 오스기 사이카를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 간주들이 6,000명의 조선인을 무참히 희생시키고 6,000명을 검속했지. 박열과 그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 박열 알아요? 박열? 영화도 있는데 이지훈이 박열인데 한번 보세요. 불령사 회원들 역시 9월 3일 보호검속이란 명목으로 검속됐다. 일정한 거주 없이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 한 달 동안 구류에 처하더니 불령사 회원들을 비밀결사 금지로 구속해버려 오랫동안 감시해온 사전계획에 취해진 거지. 그러니까 박열, 그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 그 다음에 불령사 회원들이 일본 놈들이 봤었을 때의 마녀인 거지. 경찰의 취조 도중 박열의 폭탄 구입 계획 사실이 알려지고 불령사 사건을 일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사건을 키워. 이듬해 박열 부부를 폭탄물 유입, 불령사 조직과 연결시켜서 대지진을 틈탄 조선인 비민결사의 폭동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대학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계략이었었던 거다. 이유 없이 뒤집어 씌워서 조선인 6,000명 죽여놓고 이유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마녀사냥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읽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또 금방 끝낼게요. 윤두서의 자화상 알고 있어요? 비평문이라는 것. 여기 40을 넘긴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요거요. 자기 얼굴을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공제 윤두서.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으로도 이 보는 사람을 압도해. 활활 타오르는 수염, 내면 깊숙한 곳으로 길을 발산하는 것 같아. 계속 바라보면 처음에는 으스스한 느낌, 나중에는 어느 순간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림을 묘사하고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주관적 감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가 입은 옷, 그를 둘러싼 배경, 그 장소의 독특한 빛의 흐름,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더해져서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는 옷, 배경, 빛의 흐름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으스스한 공포감, 그거 잘못된 느낌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선입견이나 평면 없이 말이야. 자, 이제 이 그림을 분석해 줄게. 이 그림은 정면상이야.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지. 좌우 대칭은 입체감을 받기 힘들어. 그렇지만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떠오르는 것 같아.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으며 휘어져 가고 있어서 요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곡선 휘어져서 올라가고 있어. 휘어져서 올라가면서 어디가 있어?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휘어져 머리 전체의 볼륨을 요령 있게 보여줍니다. 정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체성을 갖는 이유를 묘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의 인물은 이 파트 중요해요. 귀가 목 상체가 없어. 마치 두 줄기 수염이 이 아저씨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어쩌면 감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해. 머리는 화면의 상단부로 치켜 올라가 있어.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 있지. 눈에 가득 보이는 거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 표현뿐인데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귀 없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좀 무섭지 않나?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 국보 240호. 현재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조건은 다시 빨간색. 조선시대 4대부의 윤리도덕에 근거한 미감과 멀어. 무슨 말이에요? 뭐 그림에도 유교가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효경에 신체의 털옷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할 수 없고 이것이 효도의 시작인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를 잘라? 불효야. 근데 공두서 씨가 불효자야? 아니야. 그러므로 귀를 떼고 신체를 생략한다라는 건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거 완성작 아니다 라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린 게 아니라 못 그린 거야. 뭐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의심, 어떤 의심? 귀를 안 그릴 수 없는데 귀를 안 그릴 리 없는데 라는 의심을 품고 있던 95년 뜻밖의 58년 전 1937년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했는데 두구둥. 자, 얘는 좀 다른 색깔 씁시다. 37년 발견된 모습은 지금 작품과 달라. 몸 부분이 그려져 있어.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강하기만 날카롭고 했던 인상이 원래는 어지러워 보이는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1937년 사진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몸이 있어. 37년 그림에는 몸이 있어. 몸이 있는 사진을 보면 침착하고 단아해 보여. 공포감 대신에. 자화상을 여기 체크할게요. 처음 볼 때에는 공포감, 스스한 느낌. 하지만 몸통이 있는 거를 보면 어떻게 단아해. 두렵지 않아. 공포심을 주지 않아. 다음 페이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의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가야 한다. 성리학 정신과 알맞지.
도포를 입고 있어. 단정하게 여민 옷깃, 정돈된 옷주름, 완만한 굴고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몸이 그려져 있어.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고 살짝 주름이 잡혀 있어.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줘. 두드러지는 면은 이 아저씨 몸통을 그렸더니 인자해 보여. 너무 따뜻해 보여. 감성적인 총명, 얼굴, 총명함이 나타나 몸을 그렸더니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속의 상반신은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졌을까?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죠. 유탄으로 그려서 그렇다. 버드나무 태운 연필 수추로 그려서 그래요. 유탄이란 스케치 연필, 버드나무로 만든 가는숯,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 쉽게 지워져. 밑그림 잡을 때 써. 그러니까 이거야. 유탄으로 요렇게 그려놓고 먹 갈아서 위에다가 요렇게 그리는 게 완성인 거야. 그리고 잘 말려서 살살살살 털면 그 유탄 가루는 다 떨어지거든. 이렇게. 근데 이 아저씨가 어디 유탄으로 그린 거 여기까지만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하고 몸 그리고 얼굴, 옷 입은 거 이렇게 다 그렸는데 이 아저씨가 얼굴, 눈, 코, 수염까지는 얼굴이 중요하니까 탄 건 여기까지는 그려놓고 여기에 선을 올리지 않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사이에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 결과 원작품에 가졌던 풍부한 질감,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 얼굴만 남게 된 거다.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걸작, 파격적인 구도의 완성작이라고 생각된 자화상은 미완성임이 확인됐다라고 했지만 오해하면 안 돼. 필자의 평가고 주장이야. 하지만 실망하지 마. 예술성도 미완성은 아니니까. 미완성이지만 완벽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을 남겼지. 미완성작이 오히려 드물게 걸작이야.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영혼에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는 작가의식, 이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으니까 요거는 옆에 나와 있는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의 평가예요. 미완성이지만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의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성찰의 흔적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이지만 걸작이에요. 미완성 속에서 더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한 건지도 모른다. 필자의 추측. 다음 페이지. 이제 자화상에 대한 그릇된 첫인상, 공포감, 공포심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원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해 보면 나를 보고 있지 않아. 자신을 보고 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보지만 끼어들 순 없지. 윤두서의 강한 의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윤두서가 얘기하는 것 같아. 윤두서에게 너는 누구냐? 네가 나인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 윤두서는 자신의 자화상을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그렸습니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 몸체가 사라지는 이유는 유탄으로 그렸기 때문에요. 윤두서의 자화상과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은 미완성이지만 걸작이야. 완벽한데? 작업을 중단했지. 옛 사진 속의 자화상은 인자함이 보여. 이렇게. 이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눈꼬리는 매섭게 치켜 올라갔지.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나고 혼이 살아있고 위험에 차있어. 내가 봤을 땐 생명력이 넘쳐. 축축히 젖은 눈, 슬프고 아픈 사람 같기도 해. 눈 밑에 와잠, 눈 밑에 요 눈두덩이 살 있죠? 지난 세월의 무게로 약간 처져 있어서 피곤에 물들어져 있어. 근데 그것마저 진실한 거야. 윤두서의 눈빛은 고요해. 어느 부분보다 짙은 먹선으로 그려져 있고 날카롭게 생겼지만 눈빛은 침착해. 평생을 공경으로 살아온 삶이 드러나. 눈꼬리 주름이 잡혀져 있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쌍꺼풀이 이채로워. 중간쯤 풀린 눈썹과 평행선을 그려. 눈썹은 치켜 올라가는 검이다. 이렇게 눈썹 요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용맹스러운 무사 같아. 강인하면서 중후해. 이렇게. 내가 느끼는 윤두서의 모습, 이런 거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가 있어? 여기 요렇게 옷이 있어. 이렇게 옷이 있어. 이렇게. 윤두서의 수염은 관우 장비 합쳐놓은 것 같아. 기품이 있어. 풍성해. 그래서 생명력이 느껴져. 그리고 엄청 사실적이야. 붓끝이 예리하게 살아있지. 됐어. 윤두서는 실제 얼굴보다 약간 작지만 거의 실물 크기에 가깝게 극사실로 묘사했어. 코털 서너 개까지 그렸을 정도. 왜냐? 조선의 초상화는 털 하나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된다. 사실주의였거든요. 미국의 이웃의 중국 미화된 초상, 일본의 간략화된 초상과 현격히 구별되는 우리 초상화의 특징이다. 대조 써놓죠. 무엇보다 그림 자체에 대조가 있어. 무슨 말이냐? 무섭지만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럽고 고요해. 선비의 인자함, 부드러움, 고요함. 무인의 기량. 그래서 무서워. 요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윤두서의 문무일치 정신이 발현된 거야. 절친했던 이선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탄식한다. 오, 하늘이 이 세상을 편안케 하고 싶지 않은가. 공을 빼앗아 가면서 윤두서가 죽어가면 어찌 이렇게 빠른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가. 공에게 재상의 국량, 적을 방비할 장수의 제주를 주고, 제주를 이렇게 많이 줘놓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대. 하늘은 탄식했습니다. 각 요소의 특징은 나와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기 감상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조금 구별해서 외워 놓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표현 기법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일본, 조선은 달라요. 대조가 쓰여 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습서 있는데 안 가져온 거지. 뒤에 현재의 자화상과 옛 사진 속의 자화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머리가 떠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옷을 잘 입고 있군요. 아, 무서워. 아, 단정하고 인자해 보여.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보이지. 길에서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 어깨빵 당하지 않게 피할 것 같지 않냐? 저런 아저씨는. 필자의 첫인상, 처음에는 무섭고 섬뜩했지만 나중에는 인자함이 되어 나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저거 미완성인데 왜 그런 의심을 했어? 당시의 미감과 맞지 않아서. 윤두서의 예술성이 있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 있냐? 미완성이라고 추측하고 미완성이지만 오히려 예술성을 높였다.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각 필자의 내용을 감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정리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윤두서의 삶 됐고 밑에 이거 볼게요. 얘 중요합니다. 별표.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윤두서의 자화상은 종이 뒷면에 얼굴과 도포의 윤곽선을 스케치처럼 그리고 앞면의 모습을 그리는 조선시대의 배면 선묘법이 사용됐다. 앞뒤가 비치는 종이에 여기에 그려 스케치를 해.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에 먹을 올려. 배면 뒷면에 먹을 올립니다. 이야기. 따라서 윤두서 어디가 있냐? 사진 속 자화상에 보이는 도포는 뒷면에 비춰진 거야. 배선으로 그려진 도포를 앞면에 그리지 않은 거야. 도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빨간색 밑줄. 핵심은 뭐예요? 이거 미완성 아니야. 의도적으로 몸통 안 그린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술 관련된 글을 읽을 땐 미완성이래. 미완성 아니래.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라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뒷페이지. 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네, 여기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시 정지.